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19 법치 행정과 행정 규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치 행정과 시민 참여 보통 형성 배경을 보시죠.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가 나타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등장하였다. 자, 이게 법치주의의 등장 배경과 비슷한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예를 들려면요. 재판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재판 청구권이라는 건요, 국민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요. 이 원리는 뭐냐면은 누구나 그러니까 사법권 독립되잖아요. 독립된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재판 청구권이 보장된다라고 해요. 자, 옛날에 뭐였냐면은 재판 자체도 왕이나 지배자 이런 사람들이 독점을 했죠. 독점을 한 게 어떻게 돼요? 왕 자기한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지배자 자기한테 이해관계 있는 사람한테는 전부 다 무죄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가서 하소연해봤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에서 넘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행정부가 잘못을 했는데 만약에 행정부가 재판을 한다고 해보세요. 안 되겠죠? 당연히 행정부는 행정판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권력 분립의 원리에 의해서 사법부가 재판을 하게 되잖아요. 둘은 분리돼 있고. 자, 이 경우에 그나마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이 올바르지 않거나 어떤 행정부의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재판부를 기피하거나 제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법치 행정이 그런 개념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정의 원리를 보시죠. 법치 행정의 원리, 민주 행정의 원리, 복지 행정의 원리, 사법 국가주의, 지방 분권주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의 변화와 행정의 역할은 지난 정치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야경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인식이었고요. 현대 복지 국가는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이죠.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보시죠. 첫 번째, 거버넌스,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있고요. 두 번째, 그거에 대한 장점과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행정정보 공개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 한계를 보시죠. 공공기관에만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행정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에만 할 수 있고 사기업에는 할 수 없어요. 자, 우리들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공공기관이기도 하지만 사기업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들에게 정보 공개를 청구할 어떤 권리가 없다. 그쪽에서 나 이런 정보 내놔라고 했을 때 싫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비공개 결정에 대한 절차에서는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자, 이런 거 있고요. 자, 이거를 다양한 행정구제제도를 보시기 전에 이거 한 가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행정심판이 있고요. 행정소송이 있어요. 행정심판은 행정부에서 하는 거고요. 행정소송은 사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 주체가 틀린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립된 주체가 재판을 해야 그게 옳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법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해가지고 이 행정심판을 거치면은 행정소송을 할 수 없다라는 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행정심판을 제출했는데 행정심판에서 진 거예요. 패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싶은데 법이 이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법이. 자, 이거는 위헌 소송 제기돼가지고 위헌 결정이 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행정심판을 두든 이거는 니네들 마음이다. 대신에 뭐냐? 이걸 하든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만약에 너무나 급한 거라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해야 된다면은 행정심판이 끝나고 나서 행정소송을 하는 것까지 막지 말아라 라는 게 그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냐?
행정소송이 없게 만들 수는 없다. 이게 법치행정이죠. 자, 다양한 행정구제제도를 보겠습니다. 행정상 손해배상은 국가배상이고요. 국가배상 청구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자, 1번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2번 공공시설 등의 하자. 자, 밑에 용어 길라잡이가 있어요. 거기에 오른쪽 네모를 먼저 보시죠. 자,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 그 위법한 직무행위입니다. 공무원이 행해야 되고요. 두 번째, 직무행위가 위법해야 되고요.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아까가 아니고 이전에 그 배웠던 민사의 손해배상 원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민사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까요? 자, 어떤 행위가 있고요. 행위는 고의과실이죠. 그리고 그게 위법하고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 라고 하면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똑같은 원리죠. 자, 그 다음에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받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어야 되고요. 손해 발생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죠. 어쨌든 공공시설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은 관공서에 엘리베이터라고 예를 들죠. 관공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게 떨어졌어요. 추락했어요. 자, 추락했을 때 그 추락한 이유가 그 관공서 직원이 그 관리를 잘못했다라고 인정됐을 때 행위가 있죠. 고의과실이 있죠. 그러면 위법하고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그 역시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 민사의 손해배상 원칙을 그대로 따르는 거지 새로운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2번 행정상 손실보상이죠.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적법하게, 여기서 타이점은 적법하게입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특별한 희생을 가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행정상 손해배상이 있고요. 행정상 손실보상이 있어요. 있는데, 자, 먼저 그 내용은 위법해야 돼요. 근데 차이점은 이건 적법해요. 그 다음에 특징은 가해자 책임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특별한 희생이죠. 자, 특징은 뭐죠? 여기는 가해자가 없다는 거죠. 손실보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도로를 안 내면 도저히 안 되는 땅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수용한 다음에 그걸 보상해 주는 거, 이런 내용이겠죠. 자, 3번 민원이 있습니다.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별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자, 1회 방문으로 민원 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한테 민원을 넣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꼭 나와요. 꼭 나와서 그 민원이 어떻게 됐다라는 걸 그 민원인한테 알려줘야 돼요. 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건설업체 이런 데서 민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죠. 자, 다음에 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용어 길라잡이의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다고 했죠. 제가 이 행정심판 전치주의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건요,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무조건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는 건데, 그래, 이건 관계없다. 있어도 되는데 대신에 이걸로 인해서 소송하는 걸 막지 말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노트에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 방법의 차이점은 읽어보시고 청문제도의 효과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독관이 실수로 수능 마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될까? 배상해야 되죠. 감독관은 이제 공무원이죠. 공무원이고 그의 과실로 인해서 그 수능을 망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위법하고 또 그 손해가 발생했죠. 왜? 이 사람은 수능을 망쳐가지고 1년간 재수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겠죠. 그러니까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219페이지 문제로 가겠습니다. 행정 파트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나오지 않는데요. 나오는 문제가 약간 그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쪽에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좀 가름하면 될 것 같습니다. 219쪽 1번입니다. 다음은 시민이 땡땡시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다. 시민이 비판 대상으로 삼은 주된 행정의 원리는,
자, 도시관리계획은 주민 공람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땡땡씨가 안 했다. 이거죠. 왜 법치 행정의 원리를 지키지 않느냐? 이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2번. 다음 대화에서 빈칸 기억에 들어갈 행정의 원리에 대한 옳은 설명. 자, 교사가 읽겠습니다. 행정소송 제도는 나라마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 될까? 자, 일반 법원에서 심판하는 행정소송과 행정부에 속한 행정법에서 하는 국가주의를 나눌 수 있다. 행정심판이겠죠. 자, 기억은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기억. 행정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맞죠? 니은. 행정부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행정심판에 대한 겁니다. 디귿. 행정의 신속성, 효율성. 이것도 심판에 대한 거죠. 리얼. 행정국가주의보다 국민의 권리 보호에 더 충실하다. 행정소송에 대한 거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그림에 나타난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재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억. 시민 의식의 성숙과 관련이 있다. 맞죠? 니은.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 맞죠? 디귿. 행정에 대한 분쟁을 사전이죠. 리얼. 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가 상하 수위적 아니죠.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4번입니다.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제가 말씀드렸죠. 설명에서 가장 단점이 뭐다? 공공기관만 가능하다. 일반 회사는 할 수가 없다. 자, 3번입니다. 일반 회사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자, 5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갑이 입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땡땡시는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도로가 턱없이 부족해. 도로를 넓히는 공사 착수했는데 갑의 집을 헐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은 헐려진 집 대신에 다른 집을 살 수 있도록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입니다. 3번이죠. 6번입니다. 이런 거 문제를 잘 보십시오. 다음 그림에서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구제제도에 대해 설명 옳은 것은 자, 그 그림을 읽어보면요.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가 유실된 채 제때에 복구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 영조물이죠. 이게 관리되지 않아서 손해를 입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이 있죠. 그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고의 과실이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죠. 손해가 발생했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영조물에 대한 국가 배상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7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안전부는 각종 정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부 민원 포털 명칭을 민원이사로 변경하고 홈페이지를 새로 선보였다. 자, 5번이죠.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이 여러 번 방문 아니죠. 1회 방문이 원칙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내용들입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8번입니다. 다음은 수업 시간에 나온 학생들의 답변이다. 이를 종합할 때 교사의 질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법령에 의거하여 민원을 청구합니다. 을. 잘못된 행정작용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합니다. 병. 행정심판에 행정 청구합니다. 정. 손실보상 청구 행사합니다. 어떻게 돼요? 국가에 의해서 침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내용이죠. 답은 5번입니다. 9번. 밑줄 친 사법적 구제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김 씨는 퇴직금으로 식당을 개업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갖추고 구비서류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영업허가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씨는 상급 관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 이유가 없다고 기각되었다. 그래서 김 씨는 사법적 구제선을 강조하게 되었다.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1번.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잘못을 시정하는 기회. 이거는 행정심판이고 지금 이 김 씨는 이미 거쳤죠. 답은 1번입니다. 타당하지 않은 것이죠. 나머지는 모두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챕터 20. 청소년의 권리와 학교 생활입니다.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권리, 청소년의 법적 보호 보시면은 자, 청소년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청소년 기본법이 있고 청소년 보호법이 있고 여러분들 흔히 많이 듣는 거죠. 이거 아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런 게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고요. 다음 청소년의 행위 능력. 이거는 저희가 민법 파트에서 봤습니다.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유효한 법률 행위가 가능하다. 그 일정 요건이 뭐예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죠. 있으면 가능하다. 그 다음에 6번 성년의제. 자, 부모의 동의를 받아 혼인신고를 하면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요. 그 사람은 단독으로 법률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성년의제를 결혼한 후에 이혼했다라고 했다고 해서 성년의제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대로 이 사람은 성인이다. 그리고 성년의제를 하는 원인은 뭐냐? 성년의제 하는 원인은 결혼을 했는데도 자기가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못하고 전부 다 엄마 아빠한테 가서 허락받아라 이러면은 제대로 된 부모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로 인정된 것입니다. 자, 청소년 근로의 보호. 근로 가능 연령은 15세 이상이라고 하고요. 근로계약 체결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청소년이 직접 체결을 합니다. 자, 이 경우 부모 등은 동의만 해줄 뿐이며 근로계약을 대신해서 체결할 수 없다. 부모가 대신 체결하게 되면은 뭐 옛날처럼 막 뭐 자식 이게 이용해 돈 벌어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보호하기 위해서. 자, 임금 청구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가능하다. 이거는 민법 파트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근로금지 18세 미만의 자은 도덕적으로 유예. 거기에 그 술집 같은 데 보면 써 있죠. 이렇게 뭐 유예 업소이므로 19세 미만의 뭐 고용 이런 걸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주 4시간 이내고요. 보호기관 및 구제기관은 고용노동부, 지방사무부, 청소년보호단체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청소년 범죄 사건의 처리를 보시죠. 특징은 뒷부분이죠. 완화된 절차를 이용한다. 완화된 절차. 자, 관련 제도가 뭐가 있냐면요. 결정 전 조사제도,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판결 전 조사제도. 자, 조사제도는 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 거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성인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근데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은 보호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는요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기소유예라는 건요. 자, 법원에 아까 봤듯이 선고유예가 있다면은 검찰에는 기소유예가 있어요. 자, 검사가 아까 재판으로 보내는 거를 기소라고 하죠. 재판으로 보내는 거를. 근데 재판으로 보내는 것 자체를 유예하겠다. 이게 기소유예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무죄냐, 불기소 처분이냐 이런 견해가 되게 많은데요. 실질적으로는 이거죠. 너는 잘못한 게 맞는데 유죄가 맞는데 한번 봐주는 거다 하니까 뭐 유죄로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너 내가 기소유예 해줄 테니까 이런 교육을 받아. 이런 거죠.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학교생활과 법을 보시면요. 학생의 권리와 의무, 학습권, 학생 인권, 권리가 있고 의무는 학교 교칙을 준수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기본법상 학생의 인권 보장 및 학생의 의무를 읽어보시고요. 학교폭력과 법을 보시죠. 이거는 좀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이게 학교 폭력만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앞에서 배운 그 형법 있잖아요. 위법성 조각이나 또는 그 구성요건 해당, 위법, 책임 이게 다 포괄적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그리고 학교 폭력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좀 크게 뭐 다른 건 없어요. 그 폭력과. 자, 읽어보시죠. 학교 폭력이란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넘어서 집단적 따돌림, 욕설과 같은 위협, 심리적, 언어적 학대까지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그 폭행이라는 개념 사이에 이게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학교 폭력이라고 해서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성인들의 폭력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구나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의 의미는 학교 내에서의 발생하고요. 문제점은 청소년에게 좀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처벌은 학교 징계가 있고 형사 처벌이 있는데 자 보시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 촉법 소년이라고 해가지고요. 형사 처벌이 불가하지만 소년법에 다른 보호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형사 미성년자에는 절대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자, 14세 이상인 경우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도 가능한데 18세 미만 소년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용을 다루는 영화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죠. 소년들이 굉장히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봐줘야 되느냐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죠.
노트를 보시면 성년의제의 효과는 어디까지 미칠까라고 했을 때 그 밑에 박스에 있는 1, 2, 3만 체크해 보죠. 부모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을 사려고 한다. 자, 5죠. 왜? 성년의제가 됐으니까 이런 계약 같은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민사는. 자, 2번. 친구들과 떠난 여행지에서 술을 사서 마시려고 한다. 안 되죠. 왜? 성년의제라는 건요, 계약 관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률 행위라는 거를. 왜? 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청소년이 술을 살 때는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술을 살 수 없습니다. 그건 성년소년 살 수 없다고 법을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고요. 3번.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려고 한다. 투표권도 부모가 너 투표권 있어라고 해서 투표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일정한 나이가 생겨야 투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3번도 아닌 거죠. 이렇게 체크를 하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청소년 알바 10개명은 여러분들 읽어보고 청소년이 아니지만 나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29페이지 문제로 가겠습니다. 1번. 가부터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4세죠. 14세 미만은 가입니다. 형사상 책임 능력이 있다. 아니죠. 형사 미성년자로 책임 능력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2번. 다음 법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제1조.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 또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 청소년이 있도록 함을 목적을 한다. 자, 옳지 않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다. 맞습니다. 청소년이 성인보다 경험과 판단 능력이 부족해서 적용된다. 맞습니다. 보호의 이유죠, 이게. 3번. 청소년이 술, 담배 등을 구입한 경우 그 청소년은 처벌받을 수 있다. 이게 이 목적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이 법 조항에는 그 처벌 조항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청소년 보호법에는 이 내용이 없죠. 술, 담배를 찼다고 청소년을 처벌하는 그 조항이 없고요. 이 법 자체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청소년 너희들은 경험과 생각 이런 게 조금 경솔할 수가 있으니 이 모든 책임은 어른에게 있다. 어른이 책임질 테니 너희들은 책임을 안 져도 된다. 어른들을 처벌하겠다. 이런 게 청소년 보호법의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은 처벌될 수 있어도 청소년들은 처벌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30페이지 3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19세 대학생으로 고등학교 동창생인 동갑내기 을과 양가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하였고 혼인신고를 마쳤다. 성년의제가 된 거죠. 자, 기억. 성년의제가 된다. 맞습니다. 니은. 성년의제가 되었으므로 선거권을 아니죠. 선거권은 없습니다. 디귿.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혼인은 성립하다. 동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리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죠. 성년의제는 여기에 의의가 있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4번. 다음은 갑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른 것은, 자, 근로계약 기간은 12년 7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평일 12시부터 20시까지, 그 다음에 임금은 시간급 5,000원, 법정 체결 임금은 시간당 4,580원이죠. 자, 옳은 설명. 기억, 법정 근로시간을 위반했다. 아니죠. 2번. 이 계약은 법정 대리인에 의해 체결할 수 없다. 맞죠? 디귿. 위 계약에 의할 경우 시간당 임금은 4,500원, 4,580원. 아니죠? 5,000원이죠. 리을. 부모의 동의 없이 갑은 단독으로 임금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친구와 말다툼 끝에 싸움을 하였고 친구에게 전치 4주의 상흔을 입혔다. 갑의 부모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과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는 갑을 형사 고소하였다. 자, 갑은 15세죠. 기억. 자, 옳은 것입니다. 검사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공소라는 건요, 기소 편의주의라고 해가지고 검사 마음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니은. 갑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때 맞습니다. 디귿.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아니죠. 경찰이 아니고 검찰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리을. 검사가 가정법원 소년부에 공소를 제기한다면 갑은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자, 이거 6번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팁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다가 분명히 경찰이 뭐 이런 건 벌금 나오고 뭐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다 죄를 인정한다거나 또는 뭐 쉽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찰이 하면은 어쨌든 당신은 이렇게 판단할 수 없으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이렇게 하면은 깜짝 놀라겠죠. 이걸 보면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거든요. 막 경찰이 당신 뭐 얼마 안 나올 거니까 빨리 다 자백하고 끝내 막 이렇게 많은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6번입니다. 다음 법 규정에 비추어 내릴 수 있는 결론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교육기본법. 자,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 과정에서 존중하고 보호된다.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재 및 교육 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존중하여 학생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 지선을 물러나게 한다. 자, 기억. 학생은 학교 생활에서 일정한 의무도 부담한다. 맞죠? 동그라미 3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니은. 학교는 학생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배려한다. 맞습니다. 디귿. 학생은 피교육자이므로 필요시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 부분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 학생이기 때문에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본질적 부분은 제한될 수 없는 겁니다. 리얼. 국가는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바람직한 교육 요건을 마련하는 것.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